혹시 70살이 넘은 노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을 되새기는 걸까요? 여기 그들의 방 하나하나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예요. 제 이름은 서만섭입니다. 올해 67이고 청송원이라는 요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단순히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나온 거였죠. 정년퇴직 후 별다른 일거리가 없던 저에게 이곳은 말하자면 마지막 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청소일이라 해서 거창한 건 없어요. 복도 닦고 세면대 정리하고 각 방마다 쓰레기통 비우고 간단한 거 도와드리고 가끔은 휠체어 바퀴에 낀 먼지를 떼어주고 침대 아래 떨어진 물건도 대신 주워드리고요. 그냥 하루 종일 걸레 하나 들고 요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더군요. 이곳 방마다 사람 하나씩 살고 그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그 사연마다 표정이 있습니다. 방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속엔 평생의 이야기가 숨어 있죠. 누구는 전직 교장이었고 누구는 80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봤고 또 누구는 매일같이 창문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요. 저는 그 방들 사이를 걸으며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들리는 이야기, 조용한 방 안에서도 느껴지는 감정들. 사람들은 이곳을 마지막 정류장이라 부르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전히 삶이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마당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송원은 총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중 제가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은 3층이에요. 그 층엔 비교적 거동이 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하루 중에도 드나드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때로는 퉁명스럽게 잔소리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층이 참 좋습니다. 3층 복도 중간쯤에 307호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유독 조용해요. 한때는 젊은 시절 배우로 활동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단정하게 누워 계셨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늘 선명했죠. 청소할 때마다 문을 열면 늘 똑같은 말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저씨, 오늘 날씨는 어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조용히 그 방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묘한 공기가 감돌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예전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방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니 공기까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 요양원이라는 곳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방인데 머문다는 건 사실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끝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방마다 사연은 다릅니다. 어떤 방은 매일 가족이 찾아오는 반면 어떤 방은 몇 달이 지나도 문 한 번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들을 조용히 살핍니다. 걸레질을 하며 바닥의 흔적을 보고 세면대 주변에 남은 치약 자국을 보며 어떤 어르신인지 가늠해 보기도 하죠. 어느 방엔 손편지가 붙어 있고 또 어느 방엔 달력에 동그라미가 잔뜩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둘러본 건 달력 속 날짜보다는 그 옆에 적힌 글씨예요. 민석이 오는 날, 작은 딸 생일, 내가 태어난 날. 그 짧은 글귀들 안에 그 어르신의 오늘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TV 소리입니다. 요즘은 뉴스보다는 드라마를 더 많이 틀어 놓으시더라고요.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 보면서도 어르신들은 늘 웃거나 눈시울을 붉힙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그런 걸까요? 때로는 라디오 소리도 들립니다. 어느 방에선 7080 가요가 흐르고 어느 방에선 불교 방송이 나오고 또 다른 방에선 손자와 통화 중인 어르신의 밝은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이곳은 그런 소리들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고요하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은 곳.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방들을 매일 지나가지만 이 안에 담긴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날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방, 짧은 메모라도 써보자고 마음먹고 출근할 때 작은 수첩 하나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 수첩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늘 창문을 연다. 바람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듯하다. 손톱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누가 손 봐주었을까?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을까? 그렇게 하나씩 적어가며 저는 이곳에서 그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닌 관찰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이곳엔 단순한 방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서 선생님, 요즘 들어 부쩍 어르신들께 잘하시네요.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방마다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이른의 방. 그 안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방들을 통해 저는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보려 합니다. 어느 날은 웃음이, 어느 날은 눈물이, 그리고 어느 날은 그저 고요한 숨결만 머물다간 방들의 이야기. 이른의 방,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담아보려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명의 이야기가 얽히고 얽힌 작은 마을 같다. 나는 이곳에서 아침마다 복도를 쓸고 거실 창문을 닫고 어르신들 방 안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을 한다. 직함도 없이 그저 아저씨라 불리지만 오히려 그게 좋다. 벽처럼 지나치지 않고 창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내겐 딱 맞는다. 청소 아저씨,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이름을 외운 어르신은 정옥순 할머니다. 올해로 93. 하지만 목소리는 또랑또랑하다. 이른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다. 활자를 눈으로 좇는 속도는 느리지만 페이지를 넘길 땐 언제나 손끝이 단정하다. 세상에 책을 읽는 어르신이 이렇게 많을 줄은 여기 오기 전엔 몰랐다. 오늘은 무슨 책이세요? 내가 물으면 정할머니는 대개 제목 대신 이런 말을 한다. 이건 옛날 이야기야. 나도 다 살다 온 이야기라서 읽으면 마음이 잠잠해져.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책의 제목보다 어르신들의 표정을 먼저 읽게 됐다. 같은 복도 끝방에 계신 노인은 송태식 어르신이다. 입소하신 지 넉 달쯤 되었는데 아직도 누군가 다가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지만 방 안은 언제나 반듯하게 정리돼 있다.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식당에 오시고 수건은 꼭 3번 접는다. 나랑 처음 말을 섞은 건 내가 거실 창틀을 닦고 있을 때였다. 거기 잘 안 닦이면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 타서 해봐요. 예전엔 그게 제일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인사한다. 오래된 나무들끼리는 서로를 말없이 알아본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다 어느 날 송 어르신의 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급히 달려가 보니 의자에 걸쳐 두었던 셔츠가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었다. 송 어르신은 그 옆에서 멍하니 그 셔츠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나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이 옷은 내 손자가 사준 거예요. 지난 추석에. 그 말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다. 나는 누군가의 셔츠에서 지나간 계절을 봤다. 송 어르신은 그날 이후부터 나에게 더 자주 말을 건넸다. 어떤 날은 뉴스 얘기를 하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 시간이 참 좋았다. 요양원이라는 곳은 병원이 아니다. 하지만 완전히 집도 아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어르신들은 매일의 사소한 풍경 속에서 무언가를 견뎌낸다. 가족과 떨어진 시간, 건강의 한 조각이 빠진 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요함이라는 이름의 고독. 이곳에서 내가 가장 마음 쓰이는 분은 박말순 어르신이다. 말순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지낸다. 중풍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렵다.
말도 어렵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눈빛이 다했다. 눈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눈으로 그만해도 된다고도 말한다. 내가 방 청소를 할 때면 늘 바라보신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나도 눈빛으로 답하게 된다. 할머니, 바닥 깨끗하게 닦았어요. 오늘은 햇살도 좋아요. 그럴 때면 말순 어르신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게 웃는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마치 사인처럼 살아있다는 표시, 고맙다는 신호. 며칠 전엔 뜻밖의 일이 있었다. 이른 아침 복도를 지나는데 간호사 한 분이 내게 다가왔다. 서 아저씨, 혹시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말순 어르신 방에서 간단한 정리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따라가 보니 어르신의 딸이 멀리서 올라온 모양이었다. 작고 마른 체구에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분이었다. 우리 엄마 이불 좀 바꾸려고요. 봄이라 새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말씀은 단정했지만 눈가엔 오래된 눈물자국 같은 게 맺혀 있었다. 어르신은 딸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반가움보다는 어색함.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름이 때론 거리보다 멀 수 있다는 걸. 방을 정리하며 나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먼지를 털었다. 딸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방엔 감정이 가득했다. 가시처럼 조심스러운, 동시에 꽃잎처럼 연약한. 그날 밤 나는 요양원 뒷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문득 내 어머니 생각이 났다.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병원 창가에 앉아 해 지는 걸 그렇게 바라보셨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그 시선을 지금 내가 이어받은 걸까? 이곳에서의 나날은 반복이지만 같은 날은 없다. 어떤 날은 누군가 웃고 어떤 날은 누군가 눈물을 참는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의 틈 사이를 조용히 쓸고 닦는다. 말없이 지나는 듯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들을 지켜본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른의 방에는 오늘도 다양한 목소리와 고요한 시간들이 머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방을 다시 한번 열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요양원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복도 끝까지 울리는 식사 종소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어르신들 목소리로 분주했던 공간이 저녁이 되면 기이할 만큼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론 불편하고 때론 위로가 되더군요. 제가 머무는 방은 2층 동쪽 끝에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겨울엔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 봄이면 그 나무 아래서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햇볕을 쬐입니다. 이른의 방이라 불리는 이곳, 이름값처럼 대부분이 이른을 넘긴 분들이죠. 사람에 따라선 그게 마지막 방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308호에 계시던 박 노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말이 없었고 식사 때도 늘 혼자 앉아 계셨어요. 특이한 점은 매일 새벽 4시면 방 문 앞에 손으로 쓴 시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았기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롭기에 살아있는 것이다. 같은 말이었죠. 처음엔 누가 써 붙이는 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본인이 새벽마다 몰래 적은 거라고요. 그분의 방은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빈 방에 새로 입소한 분이 오셨습니다. 성함은 조태연 어르신, 80을 바라보는 연세인데도 허리가 곱고 말투가 또렷합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도 여기가 내 마지막 기착지인가 싶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 입소할 때 비슷한 얼굴을 하거든요. 마치 이별하러 온 사람처럼요. 가족과의 이별, 내 삶과의 이별, 혹은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과의 작별. 그 시작이 이 요양원 입소입니다. 조 어르신과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셨대요. 자작시를 외우며 천천히 낭독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단지 병든 몸을 누이는 공간만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봅니다. 며칠 뒤
조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 선생, 우리 여기서 문학 모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했지만 오래전부터 책을 혼자 읽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는 일이 이 나이에 가능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당 한쪽 빈 테이블에서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둘뿐이었지만 어색함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조 어르신이 자작시 한 편을 낭독하고 저는 예전에 읽었던 김훈 작가의 문장을 읊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아물지 않는 상처를 몸에 안고 사는 일이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한참을 고개 끄덕이셨죠.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자연스레 다른 어르신들도 합류하기 시작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5명이 함께 앉는 작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로, 누군가는 배우자와의 이별로, 또 다른 누군가는 전쟁 이야기로 자신의 문장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선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요. 그 후로 이른의 방은 저에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단지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기 삶을 정리하고 때로는 되살리려는 분들이죠. 나이 들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시기라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같은 층에 계신 이복래 어르신이 조용히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서 선생, 혹시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화장실 청소를 하며 자식 셋을 키우셨답니다. 늘 고개 숙이고 살아왔지만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었대요. 여기 와서 말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길게 해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저는 눈을 맞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건 마치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아직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연다는 건 여전히 삶 한가운데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른의 방은 때때로 외롭습니다. 누군가 갑작스레 떠나면 복도 끝이 유난히 쓸쓸해집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남겨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를 또 누군가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삶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서로의 공백을 메워가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실 처음엔 이 요양원이라는 곳이 그저 마지막을 기다리는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곳.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와 보니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웃는 사람도 있고 속상해서 울다 잠드는 사람도 있고 TV 소리에 깔깔 웃는 할머니도 있고 무표정으로 같은 창밖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어르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말짱한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지켜보는 사람. 그러다 보니 요양원 안의 사람들, 그 표정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낯설지 않게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관찰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곳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복래 할머니라고 올해 83이라 들었습니다. 처음 뵌 날은 식당에서였어요. 수저를 2번 놓쳤고 국을 흘렸습니다. 직원이 대신 닦아드리려 하자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내가 한다. 내가! 하시더군요. 그 단호함이 어찌나 인상 깊던지 그날 이후로도 종종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강했습니다. 한 번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시더군요. 그날 처음 말을 트게 됐습니다. 저는 서만섭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하셨어요. 한 달이면 아직 멀었지. 여기서 3달쯤 지나야 진짜 얼굴이 나와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이곳에선 처음 몇 주는 긴장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낯선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표정과 말투까지 조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웃음도, 불만도, 외로움도 다 드러나는 시기죠. 복내 할머니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도 자주 나누게 됐고, 그분이 자식들과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명절이 와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식당에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혹시나 오는 사람 있으면 안 부끄럽게 하려고. 그 말을 듣고 괜히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호섭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4, 말이 없고 늘 TV만 보고 계십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화면만 바라봅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여긴 말 안 섞는 게 편해. 정 붙이면 나중에 더 힘들거든. 그 말 한 줄에 그분이 이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다 느껴졌습니다. 이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어쩌면 그런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다정한 대화를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는 일부러 마음을 닫아둡니다. 여긴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건 잃어버린 자리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예전 내 방, 내 식탁, 내 집 열쇠, 그리고 그 집에서 들려오던 가족들의 소리, 그걸 다 두고 온 사람들의 집합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직원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누군가의 생일 케이크 촛불, 그리고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따뜻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같은 말들이 이곳에 온기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침이면 밀대 들고 복도 닦고 화장실 확인하고 공용 공간 정리하는 그런 일입니다. 누가 보면 일은 넘어서 그런 일까지 하시나 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손이 가는 일을 하면 마음이 정돈되거든요. 내가 한번 닦은 바닥을 어르신이 지나갈 때 휠체어 바퀴가 조용히 움직이는 그 소리가 좋습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제게 큰 위안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이곳의 사람들과 조용히 아주 작게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고마워요. 오늘도 깨끗하네 하고 말해주는 목소리. 쓰레기통 비우다가 들리는 오늘은 날이 덜 춥네 하는 말. 그런 게 고맙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들 속에 있다는 느낌. 이 요양원이라는 닫힌 울타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적응이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엔 수용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식사 안내 방송, 아침이면 복도를 메우는 휠체어 소리, 어르신들끼리 주고받는 익숙한 인사말들. 오늘은 국이 짜다. 밤새 잠을 못 잤네. 그 약 이름이 뭐였더라 같은 말들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이 안에서는 시간의 속도가 밖과 다릅니다. 느리고 고요하고 반복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작은 변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제까지 말없이 지내던 분이 오늘은 내게 먼저 밥 드셨어요? 라고 물어오기도 하고 매일 구석에 앉아만 있던 어르신이 어느 날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이 공간에서의 삶을 증명해주는 증표입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요양원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어머니를 뵈러 왔더군요. 많이 야위신 할머니였는데 그날은 아들 손을 꼭 잡고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니? 하고 묻더군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주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별다른 알림도 없이 누군가의 침대가 정리되어 있고 이름표가 사라지고 그 방 앞에 신발 한 켤레가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식사가 준비되고 다른 어르신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무심한 듯 흐르는 일상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게 이곳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하루 종일 말이 없고 또 누군가는 그날따라 짜증을 내며 반찬이 이게 뭐냐며 괜한 말을 합니다. 그게 이곳 사람들의 애도 방식입니다. 아마 밖에선 이해받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선 그 모든 감정들이 무언의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됩니다. 복내 할머니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가 옆에 있어야 그 존재감이 또렷해지는 법이야. 혼자 있을 땐 내가 살아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요양원이라는 공간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더 자주 사람들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낮엔 책을 읽는 할머니 옆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저녁이면 TV를 보고 있는 어르신들 곁에서 간단한 정리를 하며 그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곳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정리하는데 한 어르신이 다가와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더군요. 이거 오늘 아침에 딸이 줬어요. 나 혼자 먹기엔 많으니까 한 봉지 드세요. 그 안에는 마들렌이 3개 들어 있었고 비닐 포장도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잠깐 말없이 봉투를 들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그럼 커피랑 같이 먹어야겠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제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큰 힘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관계는 처음부터 가깝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거리, 천천히 쌓이는 신뢰,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됩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해주고 병원 다녀온 날 조용히 안부를 물어주는 일, 밤에 무서워 잠이 안 온다던 분 옆에서 괜찮아요. 여기 다 같이 있어요 하고 말해주는 일. 그것들이 이곳의 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끝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밖의 세상보다 더 느리고 때로는 외롭고 고요하지만 이곳에도 분명히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배우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간다는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여든이 되어서도 아흔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이곳 이른의 방은 그런 배움이 시작되는 진짜 학교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침묵 속에서도 온기를 느끼며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 그것이 요양원,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낯선 방, 낯선 냄새, 낯선 목소리. 밤이면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울리고 새벽엔 복도를 쓸고 지나가는 바퀴 소리가 정적을 깨곤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어색했고 내 삶과는 먼 일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낯설었던 건 이름보단 방 번호로 불리는 일이었습니다. 7호실 어르신 점심 식사 준비됐습니다. 누군가가 복도에서 부르면 마치 숙소에라도 온 것처럼 느낌이 이상했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1층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뉴는 하루 전 벽보에 붙지만 대부분 죽이나 부드러운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젓가락보다 숟가락을 더 자주 들게 되고 밥보단 국에 더 의지하게 되는 나날. 그걸 먹으며 함께 앉은 분들과 마주할 때마다 어쩐지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실 박노인이라 불리던 분이 기억납니다. 연세는 90에 가까워 보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대장장이었어. 말발굽을 내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 그 말이 나오면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5번쯤은 들은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박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보고선 말없이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마치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노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밥을 먹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요양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연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여기에 오셨다고, 어떤 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미리 요양시설을 알아보다가 자리를 잡으셨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하나같이 공통된 건 어디로도 갈 수 없어서 이곳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변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아침엔 가장 먼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오 선생,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정 여사, 식사 시간마다 반찬 투정을 잊지 않는 유 할아버지. 하나하나 눈에 익으면서 저는 점점 이 공간의 공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도에서 들려온 한 노인의 외침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긴 감옥이야. 숨도 못 쉬겠어. 그의 말에 간호사 한 분이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죠. 박 어르신, 오늘은 공원 산책 나가시기로 했잖아요. 봄바람 좀 쐬야죠. 순간 그 노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장면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폭도 끝 창가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찬 기운을 실어 오더라도 그 틈으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은 참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번 마주치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황 여사였습니다. 한 손엔 국화차를 들고 다른 손엔 늘 손때 묻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죠. 어느 날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손주예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딸이에요. 5살 때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단순히 늙어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공존의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모두 같은 시간 위를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구석방의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주 틀어놓지는 않지만 오늘은 왠지 그 잔잔한 선율이 괜찮게 들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건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이 요양원에서 나보다 한참 먼저 지내던 박노인. 처음엔 말도 잘 안 섞더니 어제는 슬그머니 내 옆에 와 앉았다. 여기 커피는 왜 이리 싱겁냐? 그 한마디가 우리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냥 웃으며 그러게 말입니다. 했더니 그 양반 표정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처음엔 서로 말을 안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척하면서 멀찌감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딱 틈이 생기면 그렇게 하나씩 가까워지네요. 어느 날은 뜻밖에도 간호사 하나가 내게 봉투를 하나 건넸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전에 내가 일했던 지역에서 온 편지란다. 낯선 이름, 윤대현. 기억을 더듬어 보니 30에도 더 된 일터에서 같이 일했던 막내 직원이었다. 편지를 열자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 어르신, 그때 제가 술 마시고 사고 쳤을 때 말없이 덮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인생 망하지 않고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사건은 나도 거의 잊고 지낸 일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걸 잊지 않고 있었구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나는 여전히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 처음 느껴보는 깊은 감정이었다. 며칠 뒤 윤대현이 진짜로 요양원을 찾아왔다. 정장 차림에 머리는 희끗희끗. 이제는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오랜만에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라는 사람이 헛되이 살진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 속에는 내가 살아온 흔적이 있었다. 처음 현장에 나간 날의 설렘, 첫째가 태어났을 때의 눈물, 아내와 싸우고 나서 적은 미안함,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공기가 아직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 들어온 바람은 왠지 따뜻했다. 며칠 전부터 요양원 복도 한쪽이 어수선했다. 간호사들이 바삐 오가고 몇몇 직원이 창고를 정리하느라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이삿짐이라도 들어오나 싶어 슬쩍 물어봤더니 새로 입소할 분이 있다는 거였다. 나이 82, 인지 기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신체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했다. 이름은 정금자. 서울 쪽에서 오신단다. 다음 날 아침 그 정금자 할머니가 도착했다. 눈이 큰 분이었고 처음엔 표정이 좀 굳어 있었지만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곧 조용해졌다. 사람마다 적응 방식이 다른 법이라 생각하며 말없이 창밖을 봤다. 그런데 오후쯤 복도를 걷다 우연히 그 방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안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흐느끼는 것도 아닌 묵직한 눈물 같은 소리였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문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정금자 어르신 괜찮으세요? 한참 정적 끝에 문이 살짝 열리더니 캥한 눈을 한 얼굴이 나왔다.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겨우 입을 뗐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요.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죠? 나는 그 말에 뭐라 답할 수가 없었다. 조용하다는 말 속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 두려움, 낯설, 그리고 아마 약간의 체념까지.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 방 앞에 사탕 하나를 놓아두곤 했다. 말은 없었지만 며칠 지나자 정금자 어르신이 먼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옛날엔 설탕이 귀했잖아요. 이 사탕 하나에 기분이 달라지는 걸 보면 아직은 괜찮은가 봐요. 나도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사탕 한 알이 누군가의 하루를 달게 해줄 수 있다면 매일 놓아둘 이유는 충분했다. 어느 날은 오래전 교사로 일했다던 김상도 어르신이 내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공책을 들고 있었다. 이거 써봤는데 맞춤법이 좀 틀렸을까 봐. 나는 조심히 공책을 넘겨보았다. 그 안엔 시가 적혀 있었다. 제목은 늦은 창. 글씨는 좀 삐뚤었지만 마음은 참 곱게 담겨 있었다. 괜찮으신데요? 여기에 쉼표 하나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매주 한 편씩 시를 써서 내게 보여주셨다. 그 시들은 소박했고 오래된 기억이 빛바랜 사진처럼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글들을 자주 곱씹었다. 누군가의 내면이 조용히 흘러나와 한 줄의 문장이 되어주는 느낌이 좋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가끔은 아직도 새벽에 잠이 깬다. 그런 날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신다. 창밖엔 작은 정원이 있고 그 옆 벤치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모인다. 별다른 약속도 없는데 아침이면 누군가는 손에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신문을 들고 벤치에 앉는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 함께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무언가가 흐른다. 언젠가 누가 그런 말을 했다. 나이 들어도 내 자리가 있다는 느낌이 제일 위안이 돼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요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만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다. 처음엔 막연히 이 공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곳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서랍 같다. 첫 번째 서랍엔 젊은 날의 치열함과 고단함이 담겼다면 지금 이 방엔 조용한 따뜻함과 새로운 관계들이 담기고 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내게 슬쩍 물으셨다. 서 어르신, 어르신에게 요양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요?
그냥 다시 한번 사람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불편한 날이 있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누군가와의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곳에선 누구도 투명하지 않다. 말 걸어주는 사람 있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가끔은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도 하루가 따뜻해진다. 그렇게 나는 이곳에서 조금씩 다시 살고 있다. 돌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나를 가엾게 보는 눈빛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동지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며칠 전엔 민우가 놀러 왔다. 딸 윤희가 바쁜 틈을 내서 데려왔는데 아이가 복도에서 뛰며 외쳤다. 할아버지 방 진짜 좋다. 우리 집보다 따뜻해.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났다. 내 방이 누군가에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 그게 참 고마웠다. 아이는 내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다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친구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긴 마음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 그 대답에 아이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보다 더 빨리 진심을 알아본다. 이제는 이곳에서 누가 새로운 입소자라 해도 어색하지 않다. 처음 온 그분이 낯설어 주춤할 때 나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내민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여기서 마음 놓고 지내보세요. 혼자 같아도 절대 혼자는 아닐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요양원을 마지막 정거장이라 부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된다는 걸 나는 이 방에서 배웠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 노년을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은 누군가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잘 고르면 그리고 마음을 열면 요양원은 또 하나의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나이 들물 아름답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혼자 듣는 이야기보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이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끝까지 나답게 살아갑시다.